이어서 김병훈 연구원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준적인 소득이라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이자 어떤 통계적으로 이미 국가가 공표하고 있는 소득과 지금 다르게 공표되고 있는 기준적인 소득이라는 안건 자체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양한 기술적인 핑계는 있습니다. 뭐 시차가 있다느니 그런 핑계들은 있지만 애초에 저는 한국의 어떤 예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정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 7월에 예산안을 짜고 국회에 넘겨야만 그 다음에 이제 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법률을 개정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결정하고 있었을 테지만 이미 국가데이터처, 그러니까 통계청이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과 다른 여러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소득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구원수별로만 쪼개서 공표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 그리고 예산 재정 보수주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소득 자체가 왜곡되는 문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48페이지부터 보시면 테크노크라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소위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기술 관료들이 계속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미 국가가 공표하고 있었던 소득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취지였고요. 51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를 표 1에 넣었고 그 이후에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를 동시에 적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빈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 50% 이하, 그러니까 50%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50% 이하라는 보수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한 15% 정도, 그리고 위 표를 다시 보시면 60%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이미 소득 하위 20%가 전부 상대적 빈곤에 처할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국가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앙스라는 통계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아예 그 화폐 빈곤 한계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해당하는 인구가 얼마인지를 공표하는데 거의 1000만 명이거든요. 한국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준적인 소득 60%를 적용하면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금전적으로 소득만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할 정도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기준적인 소득이 그동안 어떻게 결정되어 왔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그리고 국가가 이미 공표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상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봤을 때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와는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25년, 26년 기준적인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발표된 것까지는 예상을 못해서 25년 것까지는 못 넣었는데 아무튼 25년 수치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특히나 어제 공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두고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들이 나올 정도로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나 소득 하위 계층의 이 생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적인 소득을 뒤늦게나마 과거에 비해서 높은 폭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큰 폭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결과는 54페이지, 55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표 5를 보시면 일단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소득분배지표 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10만 가구 정도인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산의 소득 인정 환산액과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것과 그리고 부양자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역시나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80만에서 110만 정도가 비수급 빈곤층 규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표 55페이지 표 6을 보시면 이제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가 지금 24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71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 소득분배 지표를 적용했을 때는 100만 원까지도 원래는 올랐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도 한 30만 원 정도씩 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김윤영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상대적 빈곤과 더불어 이제 최저생계비를 통한 절대적 빈곤 관련 이제 개념의 중요성도 짚어주셨는데, 실제 지금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도 지금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 하위 10% 가구는 지금 굉장히 큰 적자 폭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득 하위 10% 가구의 약 10분의 7 정도는 2019년부터 계속 줄곧 이제 적자인 상태로 그 소위 자기 자산을 까먹으면서 계속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지금 생계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생계급여를 뭐 크게 상향하면 안 된다는 여러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뭐 빈곤층이 좀 비합리적인 소비를 많이 한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7페이지에 간단히 넣은 표를 보시면 2019년 1분기부터 2025년 2분기 사이에 소득 하위 10% 가구의 어떤 적자 그 여부에 영향을 미친 소비 요인을 그냥 살펴보시면, 제가 그 영향을 미치는 소비 요인만 이제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당연히 그 해당 가구의 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적을수록 이제 적자일 확률이 높고, 주거수도 광열비나 보건비, 교통비, 음식수박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출이 늘어나면 그 가구가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머지 요인들은 그렇게 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어떤 거친 결과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중에서도 이제 주거급여나 의료급여처럼 현물급여를 받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일 가능성이 적어지더라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도 계속 부양원적 기준이 폐지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이 가구들의 적자나 어떤 그 어려운 생계를 좀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급여 보장성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원적 기준을 선도적으로 폐지한 데다 이제 내후년이면 내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는 무조건 기준 중위소득 50%까지는 가겠다라는 점들을 그 내부적으로는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3%, 32% 이하에 그치고 있어서 지금 상대적 빈곤선조차도 지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한국 가구들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소득은 물론 차이가 나지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워낙 이제 그 과세 시스템 자체가 너무 관대한 나라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자녀주의적인 어떤 복지제도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사실 기준 중위소득이 32%밖에 포괄하지 못한다는 생계급여가 사실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인상되어야만 실제 이 빈곤 가구들이 생계가 조금 그나마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5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전 법률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최대한 좀 말이 될 만한 이제 법률 개정안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기준적인 소득이라는 것을 더 이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지 않는, 단순히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가지고 고시하는 소득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이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고 그를 통해서 적정성을 평가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법 체계상으로도 굉장히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기준중개소득의 산정 관련한 규정들은 그냥 삭제해도 지금 전혀 이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까 제가 보조 발제자로서 첫 발제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자면, 사실 긴급복지 지원 예산의 그 제도 관련해서 계속 그 재정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와 기재부가 매년 과소추계를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가능성은 전문가들의 그 예측 모형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기재부에 의해서 계속해서 부족하면 추경을 해라 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여기 어김없이 올해도 추경을 했습니다. 거의 매년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부터 이 금액 자체를 현실적으로 편성했다면 아까 김윤영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3분기가 끝날 시점부터 신청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생계급여 부양제기준 폐지를 미루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명분 중에 하나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을 활성화하면서 보장기관들이 알아서 이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 기준선들이나 부양업자 기준이나 재산의 소득 인정 환산 기준들의 어떤 비합리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외적인 그 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이 제도 자체를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전 전달체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죠. 더 많은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줘서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그냥 기준선 자체를 현실적으로 상향하든지, 두 개 다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다른 급여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높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 소위원들이 그런 증언들을 하거든요. 기재부 과장이 들어와서 공공임대 예산을 늘렸으니까 올해는 주거급여 예산 못 늘린다, 이런 식으로 겁박 아닌 겁박을 하는데, 2025년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예산을 엄청나게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 예산은 거의 동결시켜버리는 그런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기재부의 어떤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이 거버넌스 자체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게 그 향후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꼭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